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치과 의료 윤리학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좀 지난 학기와 달리 조금 더 포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철학적인 내용들을 좀 포함시켜서 수업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지난 학기까지는 거의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실무적인 윤리적인 행위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철학적 기반이 없으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철학적인 내용만 갖고 윤리를 구성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임상적인 실천 사항만 가지고서도 어렵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절충한 방식으로 이번 학기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대충 전반부는 철학적인 내용이 포함된 거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후반부에 가서는 임상적인 내용들을 주로 포함하는 걸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 이 강의 내용을 구성할 때 뭐 따로 만들기보다는 그간의 다른 기회에 썼던 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른 교과서에 썼던 그 챕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아직 발간이 안 됐는데요. 곧 발간이 될 겁니다만, 인문사회의학 교과서라고 하는 그런 교과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편집된 건데, 여러 사람의 저자가 기록한 작성한 그런 교과서가 곧 나오고 지금 편집 중에 있는데, 거기에 기고한 챕터를 두 개를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민의 인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썼던 글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윤리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 철학적 성찰,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예를 들면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구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질병, 고통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죠. 그렇지만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료인들이 일상적으로 건강의 개념을 다루고 있고, 질병을 다루고 있고, 환자의 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에 관련된 그 철학적 성찰을 거의 안 했었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좀 추상적이고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워하실까봐 사례를 세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사례에 기반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저 자신의 사례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종합병원에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의 일인데요. 과 회식을 하다가 술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그냥 까무러서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져서 상처를 입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심각한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이제 MRI를 찍어봤습니다. MRI를 찍어봤더니 놀랍게도 뇌 동맥이 하나가 막혀 있었어요. 뇌 동맥이 이게 좌우에 세 개씩 6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쪽이 막혀 있었다는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시면요, 뇌동맥이 하나가 막혔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뇌동맥이 막혔으면 거기 그 뇌동맥의 지배를 받는 영역에 뇌가 죽어야 되는 거죠.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런 기능상의 이상이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실신을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찍었던 건데, 거기서 다른 그것이 발견된 거죠. 실신하고 직접 관련되는 그런 그 파인딩은 아니었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 질병을 볼 때, 우리가 규범적으로 보기 는 그렇잖아요. 정상이라고 하는 상태가 6개의 뇌동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혔다. 그러면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기능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다른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건 다른 원인을 나중에 찾아서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문제는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방식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해부학적인 정상 상태냐, 아니면 기능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볼 것이냐, 또는 그 밖에 실존적인 조건들을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만 하는 그런 그 당위성이 주어지는 거지, 이 사례를 통해서. 그게 저 자신의 사례고요. 그 나머지 두 개 사례도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의 사례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생명윤리학회에 연수를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2달 동안 다녀오는데 그 같이 연수를 받았던 내과 의사가 옆에 앉아 같이 있었거든요. 비행기에서. 그런데 방송이 나와요. 기내에 의사 선생님 계시면 연락 바랍니다. 근데 이제 옆에 내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때 나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괜히 쓸데없는 일에 끼고 싶지 않다는 그런 심정이 읽혀요. 그런데 저는 아무 말 안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제가 이제 의료 윤리나 인문학을 전공을 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 두 사람이 같이 생명 윤리라고 하는 주제에 연수를 다녀오는 길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이 이제 비행기에서 벌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봐서는 해결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흔적이 있었지만 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자 옆에 앉아서 옆자리로 옮겨서 비행을 끝까지 마쳤고 그 환자는 결국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불안이었습니다. 중국인 환자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비행기에 대한 고소공포증 비슷한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사가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해서 또 그 사람이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 해서 훨씬 안정을 찾고 비행 끝까지 문제가 없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과 질병을 생각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시사점을 주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겁니다. 역시 제가 잘 아는 분인데요. 제가 이제 다른 의과대학에 근무할 때 의료문학을 이제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같이 공부를 하는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의과대학생. 우리 학교는 아니었는데. 근데 그 학생이 이제 뭐냐면 의과대학생이지만 굉장히 철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서 서울로 철학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가까이에 내가 있으니까 우리 대학원 그 세미나에 같이 참석하고 해서 같이 교류를 했던 친구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는 공중보건의를 갔습니다. 공중보건의를 갔는데 뭐 평소에 이제 이러저러한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어디를 했는가 하면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그 수용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수용소에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중보건의로 3년을 지내거든요. 이제 거기서는 그 탈북자들의 그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탈북했을 때 그 엄청난 고생을 뿐만 아니라 학대받고 막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던 것 말이죠.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문제에 깊이 또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철학에 관심을 가졌던 의과대학 의사가 결국은 재난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이라고 하는 디제스터. 그래서 이제 난민 문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류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인류학으로 석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재난 문제를 가지고 또 박사학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국에 있는 어떤 대학의 교수로 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두 사례는 환자의 사례지만 두 번째 사례는 의사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이건 이제 의사가 사회적인 문제, 몸의 문제 또는 사회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그 과정이 지금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에 내용은 뭐 대단한 게 없고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순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선 건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과 치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환자 의사와의 만남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 다른 데서 지금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건강이라는 말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년밖에 안 되는 말이거든요. 건강이라는 말은 똑바로 서 있는 거고요. 편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우리 전통의학에는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이제 10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말, 영어의 헬스를 이렇게 했죠. 근데 헬스의 원래 뜻은 어원적 뜻은 이 건강과 많이 다릅니다. 헬스의 원래 뜻은 whole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전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heal이라고 하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치유한다라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건강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냥 지금의 상태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똑바로 서 있고 누워있지 않고 똑바로 서 있고 난 편안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문화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00년 전에 들어온 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통의학에서는 이 건강이라는 말이 어떻게 표현됐을까 봤거든요. 그랬더니 없어요. 전통의사는 건강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말은 100년 전에 만들어진 개념이 그 시대의 정신에 맞도록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통의학에서는 건강과 비유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개념이나 용어가 있을까 제가 찾아봤더니 기껏 찾아봤더니 이 미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병. 이거는 뭐예요? 아직 병이 아닌 거죠. 아직 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을 디폴트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병들고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건강 그래 놓으면 그런 그 과정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미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병을 디폴트로 놓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병이 아닌 상태에 그 상태를 비병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개념이 굉장히 다르죠. 전통사회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많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많이 배웠을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정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 상태 이렇게 배웠죠. 이건 보건학의 개념이라고 그러죠. 안녕입니다. 안녕, 웰빙이죠.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고 이것이 올바른 건강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심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보건학 시간이 아닌 일반적인 임상의학이나 기초의학 시간에 배우는 거는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생물의학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메디신이죠. 바이오메디신. 그러니까 생물학적 의학인 거죠. 생물학적 의학에서는 뭐냐면 질병의 부재예요. 질병이 없는 게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전제를 해요. 무의식적으로 전제하죠.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명시적으로는 요 위의 개념 생물 심리 사회적 안녕이 건강이라고 배우지만 우리가 임상의학이나 기초의학에서는 암묵적으로 질병이 없는 것은 그냥 건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질병 그 자체다. 그래서 그걸 없애면 건강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상식도 그렇죠. 암묵적인 상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개의 개념이 있고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철학적 개념인데요. 그것은 새로운 규범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쉽지 않은 개념이죠. 이거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맨 앞에 사례를 볼까요? 그러면 내가 술 마시다가 넘어졌어요. 실신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인을 찾아봤더니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의학의 수준에서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또는 컨트롤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상태인 내 몸을 자각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 몸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규범이 새로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이전에는 뭐 어떤 상태든 간에 운동을 많이 해야지 건강하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 상태는 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바로 이게 스위치가 꺼져 버려 갖고 바로 저혈압이 오거든요. 그래서 실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주신경성 무슨 저혈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새로 맞는 규범을 만드는 말이죠. 이전에는 오래 살 거라고 건강하겠다고 막 뛰기도 하고 뛰다가 넘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게 부하가 가면은 갑자기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규범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건강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건 이제 조르스 갱글램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의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장을 했고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건강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 질병인데요. 질병은 역사를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질병을 경험하는 방식이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또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에 고통, 통증과 고통 이런 거, 고통 인문학적인 걸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날 것인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환자를 대하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해서 마무리로 할까 합니다. 자, 건강 지금 다 말씀드린 거예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가면 이런 표지석이 있습니다. 건강은 국력이다라고 하는 표지석이 서 있어요. 이게 1980년대에 만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이 국력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학생들한테 좀 물어보면은
좀 이렇게 공감하기 어려운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건강이 국력이냐? 그건 내 건강이 나라의 소유라는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80년대란 말이죠. 80년대에 만들어진 표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런 관념이 유행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서양의 건강에 국민의 건강에 국가가 관심 가지기 시작한 것은 이 국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징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징병을 해봤더니 젊은이들의 건강에 형편이 없어요. 또 그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건강이 엄청 형편없어요. 그럼 이거는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국가가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지석이 바로 그런 사회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몸을 가꾸기도 하고 말이죠. 내 몸을 나라에 갖다 바친다는 것은 뭐 또는 다른 어떤 뭐 기업주의 이익을 위해서 갖다 바친다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의 개념이 달라져 왔다. 전통 시대에서는 미병, 아직 병이 아닌 상태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생물 심리사회적 안녕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는 질병의 부재를 주로 건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없애버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하지만 어떤 대안적인 그런 건강의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주범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건강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 좋겠다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대안이다. 그러니까 이 질병의 부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면서. 그렇죠? 질병을 없애는 것이 건강의 한 주요한 요소인 거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지만은 말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윤리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수업 타이틀이 윤리지 않습니까? 윤리라는 것은 환자가 원하는 것,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 환자의 안녕을 위한 그런 어떤 뭔가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윤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강의 개념과 윤리적 행동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표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생물 심리사회적 안녕이라고 했을 때는 안녕이거든요. 웰빙이거든요. 웰빙이에요. 근데 이거는 환자가 느끼는 거죠. 환자의 느낌이죠. 웰빙이니까 또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건 객관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봅시다. 뭐 이렇게 우리는 질병, 질환, 뭐 병환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봅시다. 내가 주관적인 안녕의 문제는 일니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보면 환이에요. 환은 이 글자를 보면 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 보세요. 이게 몸이거든요. 꼬챙이가 찔렸습니다. 그 밑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인 것, 심리적인 요소라는 것이 이제 글자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안녕의 문제로 볼 수가 있어요. 안녕의 문제. 그래서 일니스, 이것의 안녕이 해쳐지는 상태를 우리는 일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때요? 유기적인 거죠. 유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것, 심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이 다 유기적으로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 이 환의 상태,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보살펴야 되죠. 그 사람을 보살펴야 되죠. 사람을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을 보살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상의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죠. 생물학적 정상, 질병이 없는 상태. 이 정상이 할 경우는 이 질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대변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몸이고요. 이거는 안에는 화살입니다. 화살을 맞아서 축 처져 있는 몸의 모양을 흉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인 어떤 원인이 있는 거죠. 화살이라는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외부로부터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디지즈라고 합니다. 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저는 이제 질 한 글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어떤 변화인 거죠. 그래서 기계적이고 메커니즘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살이 몸이 바뀌었으면 그걸 뽑아내야 되는 거죠. 화살을 맞은 사람을 위로하고 해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살핌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치에 해당하겠죠. 치에 해당하겠죠. 다스리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철학적인 것, 규범이죠. 이건 병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환, 질, 병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병에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거죠. 세 가지 차원이 있어서 환은 주관적인 것, 질은 객관적인 것, 병은 사회적인 것이다. 이건 사회적인 거예요. 사회적인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sickness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서 병가를 낸다 그러면 sickness leave라고 그러죠. 시크니스 리브. 그러니까 시크니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사회적 차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리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 실존적인 차원, 디지즈는 생물학적 차원, 시크니스는 사회적 차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회적 차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창발적이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 몸의 상태, 또 환경과의 관계,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 생물학적 환경, 자연적 환경, 그것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창발한다. 새로운 어떤 규범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질병의 역사, 여기까지가 사실은 오늘 이야기에 거의 다 포함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 하나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넘어가면 질병의 짧은 역사입니다. 질병은요 세 가지로 구분해봤어요. 제가 이제 우선 원시 시대에는 주로 외상이 주로 많았을 겁니다. 외상. 그러니까 그 사냥을 해야 되고 무슨 뭐 하다 보면은 맹수를 만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외상이 주로 많았을 거고 또 뭐 감염이 있었지만 농경을 시작하면서부터 감염병이 많아지죠. 수렵 채취 시기에는 외상이 주로 많고 농경 시대에는 감염이 주 질병이 됐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외부적인 원인이죠. 감염병도 외부에서 어떤 침입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는 유전과 진화, 이건 내부적인 원인이죠. 내부적으로 우리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생명체가 진화해 오면서 내 유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또 후손에 전달되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요인들이 이제 원인이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생태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만도 아니고 안에서 생기는 것만도 아니고 안과 밖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는 그 유전과 진화에서는 우리가 지인이죠. 지노믹스가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잖아요. 20세기 말에. 근데 이제 21세기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그때까지는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지인 매핑이 끝나면은 우리가 운명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물학적 운명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아주 그 안에서도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집합적인 사유로 해야 됩니다. 진 하나가 아니라 집합으로서의 지노믹스가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중간 산문이 트랜스크립톰.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단백질의 프로테오믹스. 그 다음에 바이오인포막티스 등등 각종 오믹스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것은 각 단위의 수준별로 다른 어떤 그 상호작용이 수준 간의 상호작용도 있고 수준 내의 상호작용도 있고 그래서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부에서 나오는 것,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이 생태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을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이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병이고요. 그다음에 고통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그 별개의 그 강의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뭐 따로 있긴 합니다만 여기 다 다루기 어렵고 그래서 고통을 우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통의 특징은 생각해 보면 고통 인문학을 보면요. 누구나 고통을 즐겨서 찾지는 않겠죠. 일부러 오늘 고통받으러 가야지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고통은 본능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게 고통이죠. 그런데 또 역설적이게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성취를 얻는다든가 어떤 일에 내 인생에 만족을 한다고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반드시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설적인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이성복 시인의 이제 시집이거든요. 이성복 시인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한 위안은 그래도 우리가 그 아픔을 알아낼 수 있다는 믿음에 있다. 아픔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냈을 때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어떤 성취를 이루고 만족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 시인의 직감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내가 아픈데 누군가 내가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아플 수는 없죠. 물론 이제 공감이 뛰어난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식이 만약에 아프다고 할 때 그 고통을 어렴풋이 같이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고통을 느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나눌 수가 없다고 하는 생물학적 특징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렇지만 고통을 나눌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생물학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실존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서로 나누기를 원해요. 그 주위에 다른 사람도 그걸 공유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도와주기를 원하고 앓고 있는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들도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리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 공유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공유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그런 그 역설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고통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의료인들은 그런 고통을 다뤄야만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갖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또는 그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상태 그런 것이 이제 의료인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만 또 동시에 우리가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위적인 고통을 가하기도 하죠. 우리가 치료를 한다고 할 때 수술을 한다고 할 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주사를 놓는다고 할 때 아프잖아요. 뭐 수술할 때는 뭐 마취를 한다고 하지만 주사 놓을 때 마취를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인위적으로 가하는 것이 또 의료인의 역할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에 대한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고통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설도 있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다루는 의료인이 가지고 있는 역설도 있다는 말입니다.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지만 또 그거 위해서 또 다른 고통을 가야만 하는 그것이 이제 의료인의 뭐랄까요? 그 어떤 숙명이랄까요? 뭐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통은 보통 페인과 서퍼링으로 구분을 하죠. 페인은 통증이고 서퍼링은 물론 고통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 또는 한마디로 이거를 통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게 더 적절할 것 같긴 해요. 고와 통이 있죠. 그래서 고는 서퍼링이고 통은 페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설명한 걸로 보면 통증은 이 질에 해당하죠. 외부적인 원인 디지즈에 해당하고 고는 주로 환에 해당합니다. 일리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심적인 고통, 실존적인 고통, 사회적 고통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란 말이죠. 고통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영역에만 갇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다음 주제는 뇌에서 만나는 환자와 의사라는 주제입니다. 환자와 의사가 만나는데 왜 뇌에서 만날까 궁금하시죠? 의아해하시죠? 근데 뇌라고 하는 거 우리 기관이죠. 우리 기관이 나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사람과의 관계도 담고 있고요. 또 내가 자연환경, 사회환경, 문화적 환경에서 했던 경험까지도 뇌에 담겨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시냅스를 통해서 또는 그 뉴런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뇌에서 만나는 환자와 의사라는 제목으로 붙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뇌에서 만나는 환자와 의사라고 하는 주제에 가장 걸맞은 그런 사례가 뭔가 하니까 플라시보입니다. 플라시보는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죠. 약효가 없는데 생물학적 약효가 없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데 있다라는 논리적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가 지체되어 왔습니다. 연구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 모순을 가진 상태에서 연구하기 어렵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것을 뇌 과학이 발전하면서 뇌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렸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플라시보는 설명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거기로부터 나갈 수 있는 게 플라시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우리가 환자하고 의사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시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자체를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플라시보를 활용해서 무슨 질병을 치료할 것이 아니라 플라시보라고 하는 현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사유의 전환 이것이 환자 의사 관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료 윤리의 기본적인 자세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이전까지는요 우리가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질병을 찾아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감별 진단이에요. 디퍼런셜 다이어그노시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질병들을 나열하고요.
그 가능성 중에서 하나하나 가능성이 없는 걸 지어 나가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를 진단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하에서 그 진단이 맞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치료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근데 이건 100% 맞는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또 이제 경로를 수정해가는 그런 과정이 실제로 임상에서는 많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것을 어떤 진단이라고 하는 질병명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시작한다면, 그렇다면은 아주 명확하거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환자의 경험을 환자가 그 고통을 알아내는, 질병을 알아내는 그런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여기저기서 얘기되고 있는 환자 중심 의학입니다. 그래서 질병 중심 또는 의사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 또는 경험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의료 인문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실습을 해보면요, 환자를 처음 만나잖아요. 그러면 차트의 맨 위에 CC라고 쓰죠. Chief Complaint입니다. 주요 증상. 머리가 아프다, 뭐 기침이 난다, 무슨 뭐 열이 오른다. 이게 주요 증상이죠. Chief Complaint입니다. Chief Complaint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증상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것과 더불어서 한쪽에 주요 근심, Chief Concern입니다. Chief Concern을 중심으로 한 그런 차트를 동시에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증상을 중심으로 한 걸 기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환자의 실존적인 문제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데 실존적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직장에 가야 되는데 못 간다, 학교에 가야 되는데 못 간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못 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생계의 문제가 된다든지, 뭐 사람 관계의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환자의 경험 속에서 느껴지는 환자의 실존적인 문제를 또 한 트랙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 차트, 패러럴 차트를 쓰는데, 한쪽에서는 주요 증상을 중심으로 하는 생물학적인 과정을 쓰고, 한쪽은 chief concern, 주요 근심을 중심으로 하는 실존적 경험을 기록해서 그것이 변화하는 과정들을 쭉 추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의료인문학의 주장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옛날처럼 그 과학적 사실의 근거는 그대로 두고 어떤 그 인간적인 요소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삼아서, 뇌라고 하는 사실을 근거로 삼아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과학적 결론하에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인문학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과학은 사실을 추구하고 인문학은 가치를 추구한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둘은 상호간의 연결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 알프레드 토보라고 하는 분인데요. 알프레드 토보 이 사람은 내과의사예요. 첫째, 내과의사고, 두 번째는 면역학자입니다. 면역학자이면서 세 번째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임상에서 환자를 보는 사람이지만 또 면역학을 공부해요. 면역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관계의 학문이죠. 관계의 학문입니다. 뇌과학도 관계의 학문이죠. 그렇죠? 나의 정체성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연환경, 사회환경, 문화환경과의 관계를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면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질적 관계죠. 나에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간의 관계, 그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면역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과의사이면서 면역학 전문가인 동시에 철학을 했단 말이에요. 면역학을 중심으로 한 철학을 합니다. 면역학을 중심으로 자기가 연구한 면역학을 기반으로 한 철학을 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야말로 통섭을 한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 내과의사라는 삶, 그다음에 면역학이라고 하는 학문, 그다음에 그거를 또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이런 것을 통섭하는 통할 통자, 섭, 오고 갈 섭자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통섭, 알려져 있는 통섭, 최저신 교수가 하는 통섭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 통섭은 생물학을 가지고 다른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거지만, 이거는 생물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과 또 인문학, 철학이 서로 소통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통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통할 통자, 하나로 뭉친다는 통이거든요. 이거는 그다음에 접은 붙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과 인문학이 서로 만나서 거기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통접입니다.
그러니까 통섭 또는 통접 이것이 이제 의료인문학이 또는 우리 학문 일반이 해 나가야 될 헤쳐 나가야 될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버가 무슨 말을 했냐면 과학은 사실과 가치의 관계가 진화하는 양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과 가치가 분리되는 게 아니죠. 그것이 관계를 맺어요. 사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임파계 몇몇 개의 T 세포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안티젠 안티바디가 있을 겁니다. 그건 과학적 사실들이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물질을 넌셀프를 받아들일 때는 어떤 과정이 거쳐서 일어나는가 하는 팩트와 더불어서 그걸 해석하는 그런 가치가는 그 가치의 관계가 진화하는 것이 과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고통은 누구나 감당해야만 하는 실존이다. 질병과 고통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누군지 질병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것이 한편으로 목표가 되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고통과 질병이 없는 삶의 어떤 성취감이랄까 만족감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항상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실존적인 딜레마를 말씀드렸잖아요. 고통과 질병의 딜레마. 그래서 고통과 질병은 누구나 감당해야만 실존이다. 실존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 이것도 결국은 인간의 실존이죠.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삶의 어떤 유용성을 가지는 거란 말이죠, 대부분. 우리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죠. 어떻게 추상적인 지식이 따로 있다, 어떤 이데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왔지만 21세기 와서는 그런 사회 양식이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리는 사실과 가치의 관계, 그 분리된 게 아니라는 생각. 그 다음에 안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삶과 관련된 거라는 것,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법적 사회에 익숙해 있거든요. 몸과 마음, 심신 이원론이죠. 과학과 인문학도 다른 거다. 이과다, 문과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인간의 경험으로 수렴된다. 인간의 경험 속으로 수렴되어야만 되고, 실제로 수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의료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환자가 고통을 알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랬죠? 아까 이성복 시인이 그랬잖아요. 고통을 견딜만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낸다는 것은 사실은 그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알아내는 거예요. 알아내는 것. 병을 알아내는 것도 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것도 포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의료인문학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질병, 고통,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환자하고의 관계 또는 일반적인 윤리적인 행위에서 어떤 사유에 기반을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될 것인가, 윤리적 판단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